해소되지 않은 슬픔 품고 있을 때 여섯 번째 수업,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해소되지 않은 슬픔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분노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삶은 이 순간에 공존하는 슬픔과 기쁨을 인정하고 그 모두를 받아들이는 일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날 두 여성이 연이어서 내게 상담받으러 왔다. 첫 번째 여성은 혈우병 환자인 딸이 있었고 그녀는 병원에 들었다고는 잠이 없고 자신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극렬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상담. 두 번째 여성은 컨트리 클럽에 들렀다 오는 것인데 그녀 또한 상담 시간 내내 울었다. 겉보기에 그녀는 반응은 지나쳐 보였고 그녀의 눈물은 호강스러웠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작은 실망을 더 큰 슬픔을 대변한다. 그녀는 캐딜락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이 아름다운 두 여성은 내게 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었다. 삶이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경험인지 말이다. 모든 심리적인 애도 사업 작업이다. 이는 많은 군인이 전쟁에서 맞닥뜨리는 전형적인 일이다. 슬픔은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슬픔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것이다. 매천 마리안느가 고혹적인 오렌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서 자신의 첫 고등학교 무도회에 참석할 준비를 마쳤을 때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죄수이자 희생자가 된다. 나는 내 어머니가 9살에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했을 때 더 나은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내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난 후에 전날 밤 자신의 옆에서 잠들었던 엄마가 더는 숨을 쉬지 않고 밤사이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바로 그날 당일에 어머니의 엄마를 매장했다. 애도 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세월 내내 어머니는 해소되지 않은 슬픔과 싸워야 했다. 어머니는 즉시 책임을 떠안았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책임, 고통과 외로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하는 책임이었다. 결혼하고 본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머니의 비통함은 석회처럼 굳어졌고 생애 초기 상실이 남긴 충격과 슬픔은 새장처럼 어머니를 얽어매었다.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의 초상화를 피아노 위에 걸어놓고서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그 초상화의 말을 걸었다. 내 유형계의 사우드 트랙을 떠올려보며 클라라 언니는 항상 바이올린 연주 연습을 하고 있어. 또 어머니는 자신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힘과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은 슬픔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분노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로나에게는 포금을 하는 오빠가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산책을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 1년이 지난 후에도 로나는 여전히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제발 술이 먹지 말라고 말하고 또 말했어요. 로마가 말했다. 왜 오빠는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오빠는 저와 함께 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로나는 오빠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 말려가지 않은 각자의 노력에도 그가 술을 계속 마셨다는 사실, 술에 취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 내 선수 어렸을 때 학교 친구인 어떤 아이가 오후에 자전거를 타며 자동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상처, 사고와 상처.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기를 바란다. 슬픔을 해소하는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가지는 책임감으로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내려인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말이 안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던 결정들을 전부 이름에 붙이도록 도왔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곳, 현재 머무른 일은 매우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쉽지가 않다. 나의 내담자인 수는 20년 동안의 아들의 기일이 되면 매년 내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녀 아들은 25세 때에 그녀가 침대 옆 탁자에 보관하던 근총으로 자살했다. 아들이 죽은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수는 여전히 치유 과정을 겪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 크든 작든 아들의 죽음에 기여한 모든 요소를 지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책임감 속에 계속 머무른 한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탓할 수 있는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울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에 빠져서 그 일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다. 나는 몇 가지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의 슬픔 속에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 대신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취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슬픔과 화해할 수 없다면 소피아의 어머니는 정력적인 교사이자 유명 심리학자였다. 50세의 박사학위 빅터 프랭클을 로고 테라피를 전공한 정식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나처럼 로고 테라피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 이론과 방법이다. 그녀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고 막 자신의 첫 번째 저술을 출근한 참이었다. 하지만은 그때 갑자기 척추 통증을 느끼게 했고 그녀는 이례적일 정도로 건강한 여성이었는데 감기조차 걸릴 적이 없는 정도였다. 하지만 갑자기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음식을 거부했고 1년 후에 소피아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피아는 두 달에 만약에 어머니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잃기 직전에 알았더라면 나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자, 죄책감은 우리가 추억들을 즐기지 못하게 막는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장난을 부리거나 취미를 가지기가 힘들지요. 죄책감. 여동생들에게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비타는 매우 많은 층과 형을 가지고 있다. 슬픔, 두려움, 안도, 생존자의 죄책감, 실존주의적인 질문, 안정감에 취약함.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속담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상처를 치유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유지하려고 애쓰는 방법으로 비탄이 일으킨 파동에 대처하려고 한다. 비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힘들거나 너무 비극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은 선택을 내려야. 하지만 데니엘은 이제 되돌아보니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했었고 영유권을 50으로 나눈 채 서로를 한 번은 트레이시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데니엘은 자기풀을 트레이시의 이야기를 듣고 트레이시는 행방을 했다. 아무도 트레이시가 쓰러진 전화가 알지 못했다. 충격이었다. 어떤 것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 그런가? 너무 많은 이유가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카프카 화장장에서 피어른 연기를 가리키며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말해도 되겠군. 이미 죽었으니까 말이야. 했을 때 마그다 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단다. 마그다 언니의 말이 옳았다. 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말을 시작한다. 애도 작업은 힘들다. 하지만 만족감도 줄 수가 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또 여러 가지 과거에 묻혀서 살고 있다. 해소되지 않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첫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라.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슬픔은 변화한다.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슬픔을 보정하는 이런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살아가는 누군가가 죽었다면 매일 자기 자신의 30분을 허용하여 그 사람을 기리고 상실을 슬퍼하라. 상성의 열쇠를 만들어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슬픔을 해방시키라. 울고 소리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을 듣고 사진을 보고 오래된 편지를 읽으라. 당신의 슬픔을 100% 오롯이 표현하고 그 슬픔과 함께 있으라. 그런 다음에 30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에 완전히 봉인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라.
영혼은 절대적 변한다. 슬픔은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다. 기쁨과 의미의 목적의식이 더 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수 있다.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라. 당신이 고마운 것을 말하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추억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기술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함께했기 때문에 당신이 받게 된 선물 등을 말하라. 그런 다음에 물으라. 당신은 내게 무엇을 바라나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나요?